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를 넘어서 리포트 바깥에 있는 이야기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금통이 있었죠? 네. 이주열 총재께서 환율 관련된 얘기, 좀 쏠림 현상이 있냐라는 질문에 부분적으로 좀 있다. 또 그 방향성보다는 속도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열어놓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일단 근데 시장에서는 네. 총재 발언에 솔직히 실망을 했어요. 뭔가 이번에는 환율 하락을 좀 걱정을 하는 발언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렇게 발언들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회의에서는 환율 하락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뭐 양면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좀 정부나 하느니 환율 하락을 용인해주는 쪽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한 발짝 좀 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방향성보다는 쏠림에 좀 더 우리는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런 네.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 발짝 좀 빼는구나. 그러니까 뭐 개입을 하려고 하나? 약간 그런 이제 좀 그런 기대도 좀 약간 키우고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용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차피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냥 놔둬도 예.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 경상수지 이렇게 나는 정도면 하방으로 가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면 하방으로 가는 거를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도록 만드는 게 그 당국의 할 일인데 그러니까 하방을 계속 열어주는 얘기들을 하면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천히 내려가게 하려면 계속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액션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모든 액션이 코스트가 비용이 다 들어가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액션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예, 예. 안 보여주더라도 구두 개입이라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오면 근데 그런 얘기 또 너무 자주 나오면 시장이 반응을 또 안 하거든요. 너무 또 자주 아니 나오면.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하방으로 열어주는 발언들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수출업체에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수출 안 해요? 그렇습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수출 안 해요. 본부장님 몽고로 수출 갔다 오셨잖아요. 아니 내가 과거에 수출 갔다 수출 와요. 많이 하던 회사에 계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출업체 입장. 아니 그게 수출의 입장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속도 속도가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기업들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차라리 시장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떨어져 있어 버리면은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총알같이 옛날에 예를 들어 적정 환율이 900이다. 총알같이 그냥 900으로 바로 내려가죠. 아니죠. 그렇게 그때그때 반영이 되게 했으면 펀더멘털이 그렇게 총알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도 총알같이 안 바뀌죠.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입장은 다 다른 네. 거니까 시작부터 뭐 이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한번 펀치를 날렸더니 바로 공격하고 들어오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내기를 걸면 좋겠죠. 내기를 네, 걸어서 내기를 걸어서 1,000원. 다음 주 딱. 방송할 때까지 1,000원 깨질 거냐 안 그래, 깨질 다음 뭐 주에 거냐. 딱 방송은 그때만 깨지고 다시 올라갈 거다. 뻔하지 뭐.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건 꼭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00원. 저는 의견은 여전히 똑같아요. 원에는 지금 떨어진 상태죠. 예, 900 오늘 95원인가? 900대로 뭐 어젠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엊그제부터. 1,000원은 저는 일단 지켜진다는 입장이고요. 뭐 네. 정부가 지켜줄 거다 아니면 시장에서 지켜진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켜주는 것도 있고 시장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상학자 나더라도 늘상 말씀드렸듯이 뭐 직접 투자 관련해서 200~300억 불씩 나가고 증권 투자도 100억 불 이상 나가는 돈들도 꽤 있기 때문에 또 1,000원 부근 가면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국도 1,000원은 좀 아직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일단 6월이 약간 제일 고비긴 할 것 같은데 수출도 잘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일단 저는 지켜지는 쪽에 언제까지? 연말까지. 연말까지 지켜진다? 예. 난 지금 속도가 다 좀 못 지킬 것 같아. 지금 내려가는 속도로 봐서는 그 연중에라도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뭐 대응을 해라든가. 일시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또 쏠리면 응. 이렇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게 막
천원 밑에 안착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그건 힘들다? 네. 좋습니다. 뭐 한번 믿어보죠. 뭐. 자, 우리 주식시장 한번 짚어보죠. 네, 외국인들이 뭐 계속 산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안 사는 거야. 아, 큰 종목이 아닌가 보시죠? 뭐 관리 종목 이런 겁니다. 네, 대체로. 그런 거안 사요. 네, 5월 13일 이후로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6월 동시 만기일 금통위가 있었던 12일 날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찝찝한 게 그날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환율 1,020원 깨지고 나서 이제 1,015원까지 갔다가 살짝 반등했던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1,000원이라는 환율을 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얼핏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그런 원화 강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쪽 논리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1,000원 내려가면 네, 그 1,015원에서 1,000원 내려가면 1.5%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한 1.5% 정도 먹는 건데. 네, 근데 지수가 혹시 1.5%보다 더 많이 깨지면 네. 손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이제 변동성으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역사적 변동성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950에서 2010포인트에서 벌써 2달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1980 뭐 그 정도니까 1%보다 덜 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환율에서 먹는 부분이 더 클 수도 무조건 있고요. 먹는다? 그리고 6월 말에 중간 배당 있거든요. 네. 중간 배당이 솔직히 수익률로 따지면 눈꽃만큼인데 삼성전자가 또 변수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500원, 재작년에 500원, 재재작년에도 500원 중간 배당 했었는데요. 배당을 늘리죠. 네, 작년에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 1% 평균 주가의 1% 배당을 공시를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맞출지 기말에서 맞출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중간 배당에서 맞추기보다는 기말 배당에서 그 배당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솔직히 삼성그룹은 솔직히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어떤 일을 할지. 네. 근데 만약에 5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배당을 줘버리면 배당 수익률이 더블이 되거든요. 중간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그런 걸 노린다면은 충분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말일날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사나? 아 근데 삼성전자를 배당 관점에서 투자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아, 그런 건가? 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시는 게 낫죠. 아, 네. 주식 매수는 계속 하는데 코스피는 왜 저래? 결국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성그룹 약발이 떨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2,000포인트까지 그런 것 같아요. 확 네. 끄집어 올렸던 게 삼성그룹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날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비리비리한 날, 2%, 3%. 여기 제가 비리비리하다는 것은 요즘 워낙 변동성이 낮으니까 뭐 5%, 10% 떨어지는 게 아니라 3%, 4% 떨어지는 날, 이런 날 보면은 코스피가 정말 힘이 없고요. 그럴 수밖에 예, 없지. 예, 예.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그럴 한 수밖에 없는데. 25%인가 예, 예. 20%인가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반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신고가 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 네이버 같은 종목도 뭐 최근에 다음 우리가 방송했던 것처럼 다음 주가 오르면서 네이버 주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또 네이버도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삼성전자만 지금 못 달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수는 저래도 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네,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예, 다른 것들 올라가면서 그 삼성전자 떨어진 부분을 만회해줘서 제자리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닝이 잘 안 나와요. 드디어 환율 효과가 기업 실적에 좀 반영되는 것 반영이 같아요. 뭐니 해도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장사를 잘해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환율 효과 때문에 어닝이 잘 안 나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의 그 전체 그 기업들의 실적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되거든요. 30%, 40% 정도 되거든요. 40%쯤 되죠. 예, 근데 두 기업의 어닝이 안 나와버리면 한국 시장은 막말로 소위 말하는 성장성이 없다. 그로스가 안 나온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지수도 계속 성급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MSCI 또 떨어졌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별로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예 완전히 기대도 안 했던 빼버렸네. 것 같은데. 작년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뱅가드라는 그 ETF 회사에서 더 이상 우리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안 쓰겠다. 왜냐? 한국이 어떻게 이머징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뱅가드가 한국을 나가버렸죠.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를 한 FTSE를 쓰겠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FTSE 이머징 마켓 지수를 써버리면서 FTSE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한국을 줄기차게 뱅가드가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한국이 선진국 가는 거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역시나 떨어졌었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MSCI 한국 지사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떨어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한국 거래소한테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불만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한국이 자랑하는 상품은 딱 하나,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즉 코스피 200에 대한 라이센스만 가져가게 되면은 지들이 MSCI 뭐 코리아 퓨처, 뭐 MSCI 코리아 옵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CM이나 이런 데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MSCI는 민간 기업이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뱅가드가 MSCI를 버린 이유도 MSCI 애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달래요. 라이센스 그 인덱스를 쓰려면은. 그래서 이제 걔들이 그 MSCI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가격, 그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권리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여전히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를 한 게 아닌가. 근데 MSCI가 그럼 우리 거래소에다가 돈을 충분히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거래소는 돈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 100을 넘기는 순간 더 이상 KRX, 코스피 100의 K는 빼버리는 거죠. 이제 K가 아니라 이제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소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덱스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딱 두 개예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니케이 225니까 민간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다우고 S&P고 MSCI니까 다 민간이거든요. 민간이죠. 근데 한국만 KRX 코리아니까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권이라든지 뭐 앞으로 금융 주권 뭐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수가 그 코스피 뭐 200 이외에 여러 가지 지수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지수가 나와서 관련된 상품을 지들이 맘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거래소에 이제 심의 없이. 근데 꼭 MSCI 선진 지수로 편입돼야 돼.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MSCI는 결국 하나예요. 인덱스는 그 인덱스를 쫓아가는 자금이 얼마나 많냐.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렇지. 코스피 200이 왜 좋냐. 코스피를 쫓아가는 자금은 없어요. 물론 뭐 벤치마크를 쓰긴 하는데 벤치마크로 쓸 뿐이지 그 지수를 쫓아가는 추종하는 복제하는 레플리케이션하는 그런 자금은 없는데 코스피 100은 그 코스피 100을 그대로 복제하는 자금만 20조예요. 그대로 쫓아가는. 그리고 뭐 벤치마크를 쓰고 있는 것까지 합쳐버리면 규모는 어마어마하겠죠. 코덱스 200 같은 것들은 그렇죠. 코덱스 200 같은 게 코스피 100을 복제하는 대표적인 상품이죠. 복제하는 거지. 예. 근데 20조인데 MSCI 지수를 복제하는 그 자금의 규모는 당연히 훨씬 크겠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그 통계가 안 나오는데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쫓아가는 자금이 100조래요. 100조 원. 참고로 코스피 100이 20조 원이니까 코스피 100보다 5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MSCI 디벨롭 마켓을 쫓아가는 자금의 규모는 1000조 원이래요. 훨씬 더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는 것보다 선진국 지수에 있는 게 더 좋다. 왜냐? 추종 자금이 크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따지고 들어갈 게 뭐냐면 MSCI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내지 17%인데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뭐 2%, 1%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곱하기 잘해야죠. 1000조에 1% 할 거냐? 100조에 16% 할 거냐? 어떤 게 더 좋냐를 민감하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똔똔이다. 또이또이다. 차라리 대만 같은 애들이 선진국으로 가버리면은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화살은 본질적으로는 산업 재부흥 전략이란 말이에요. 핵심은 법인세이나 네, 그렇죠. 5조를 20% 세율로 다시 걷어들이려면은 기업의 이익이 25조. 해볼만 한 숫자 같아요. 자, 이제 메인 토크 들어가 봅시다. 우리 그 메인 토크는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 장전되어 가고 있다. 아직 장전은 안 된 거죠? 장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대. 그래서 지금 일본 좀 이번에 짚어보자. 이게 메인 토크인데요. 자, 우선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1분기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1분기 GDP 1.6%가 연율 아니죠? 연율 아니고 그냥 전분 단순 전기비. 알그 그냥 단순히 전기비, 그죠? 예, 전기비. 자, 성장세 계속 이어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내용, GDP 올라가는 내용하고 그런 이유 뭐 이런 거 한번 좀 쭉 한번 제가 짚어보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걸 내용은 준비했어요? 좋아. 네. 이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전승지 연구원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한국은행 자료인데 여기는 1.5라고 나왔는데 네. 일단 그 전기비 그 1분기 수정치가 1.6%, 연율로 하면은 6.7%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2.2%, 주택 투자가 3.1%,
반면에 여기 보시다시피 공군 부분에서는 감소. 투자가 좀 감소. 예. 야, 소비가 2.2%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네. 그 제가 소비를 한번 뜯어놓은 숫자를 봤는데요. 소비가 네. 이제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던데 네. 대략 비중이 서비스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구재 부분이 한 16% 정도 되는데 그 16% 차지하는 내구재가 이번에 전 분기 대비 13.2%가 증가했습니다. 아, 그 일본 소비자들이 이제 진짜 지갑을 여는구나. 그러니까 소비세. 소비세 오르기 전에 네. 사기 아. 쓴 거죠. 아, 1사분기 예. GDP니까. 그러니까 내구재는 그 3% 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게 크잖아요. 크죠. 예. 아, 예를 그렇지. 들어서 굉장히 크지. 예, 100만 원짜리 냉장고다 그러면 3만 원이 달라지니까 미리 사는 거죠. 미리 보이, 샀다. 안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3만 원은 네, 그냥 3만 원 밖에. 밥을 안 아니, 먹으면 근데 이제 100만 원짜리 밥밖에 안 내구재가 먹으면. 없지. 근데 며칠 후에 사가지고 3만 원 더 지불하는 것보다는 하긴. 그러니까 내구재가 100만 원짜리가 없지. 아, 가전제품이 예, 있구나. 가전제품, 예, 예. 가전제품 그럴 그다음에 수 있네.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는 크죠. 굉장히 크고. 자동차 크죠. 그러니까 작은 그 비내구재 부분은 사실은 별로 안 늘었어요. 음. 안 늘고 서비스도 별로 안 늘었는데 내구재만 내구재가 많이 늘었고요. 는 거는 이거는 미리 사느냐 아니면 4월에 가서 사느냐가 자기 지불해야 될 금액이 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산 거죠. 그러면 개인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볼 수도 없네 또. 그러니까 세금에 대비해 가지고 내구재 땡긴 거 말고는 사실은 그 크게 는 건 없죠. 그러면 일본 정부는 세금을 매달 올리면 되겠네. 그게 이제 그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바꾸는 효과까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자꾸 오른다 그러면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 가능하겠습니까? 매달 올리면 되잖아. 매달. 이번에 한번 올리는 것도 힘들게 올렸는데 깜빡 속아서 계속 같이 이야기할 뻔했어요. 걸렸지? 복수했다. 자, 어쨌든 뭐 주택 투자도 이 정도면 좋고 설비 투자도 이 정도면 좋고 주택 투자가 3.1%라는 건 일본 그 주택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작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놀랐던 이유가 주택이 그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가 분양가를 회복한 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무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그 있거든요. 분양가는 언제적 분양한 가격일까요? 그거까지는 뭐 집집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겠죠. 일본은 집이 분양하고 나면은 새 집이 헌집이 되면서 계속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아. 속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 집가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예,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위에 있는 네. 그 건물 자체는 계속 노후화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 사면 무조건 집값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 건물은 노후화되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올라간다고 보는 인프라가 건데. 좋아지고, 그렇지. 인프라가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학군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럼 뭐 집값은 그런 올라간다. 등등이죠. 뭐 그런 공식이잖아요. 자, 일본 소비자 물가 예, 올랐잖아요. 예, 예.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세 인상 효과인가? 일단 그 소비세가 이제 들어간 부분이 물가를 그대로 끌어올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일본 물가 3.2% 이게 몇 월 거예요? 4월이죠, 4월. 4월. 그러니까 4월부터 소비세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 올라간 만큼이 반영이 된 거고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를 이제 그 제가 그 레벨로만 보는 이게 그 증가율은 아니고 레벨 지수? 예, 레벨 지수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4월달에 갑자기 그 굉장히 점프를 하네. 점프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세금의 효과이기 때문에요. 세금 올라간 만큼 BOJ가 올라간 것 같은데. BOJ가 말한 거는 1.7%가 세금 효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3.2 중에 1.7. 그러니까 세금을 소비세를 인상하기 전에도 대충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한 1.5,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저기 효과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소비 경기 호전의 효과가 아니라 그 N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효과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의 근원 물가가 올라간 거 이거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다음 달 거 뭐 그 다음 달 거 좀 전기 대비로 계속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지금 디플레이션처럼 계속 물가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는데요. 네.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N 약세를 추구하니까 물가가 한번 올라가다가 올랐고. 소비세 소비세도 인상 또 때문에 한번 한 번 더 쪘고.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다른 모멘텀이 없다면은 다시 또 스르르르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죠. 그리고 물가가 이게 수요, 그러니까
그 GDP 갭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올라가줘야 이게 원하는 물가지. 그렇죠. 예. 세금 올려서 올라가는 물가는 별로 원하는 물가는 아니거든. 그 세금 올리는 것도 사실은 그 강제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현상의 가장 무서운 점이 다음 달 되면 물가가 내릴 텐데 굳이 왜 지금 사느냐? 그렇죠. 미루겠다 이렇게 해서 소비가 자꾸 침체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효과를 차단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를 계속 보려면 계속 그 세금을 더 올려야 그럼요.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세금 올리든지 계속 한 번, 돈을 예. 찍든지. 한 번 올린 걸로는 효과가 한 번밖에 발생 안 하고 추가적인 효과는 이제 더 이걸로는 이제 끝난 거죠. 내년 10월 돼서 이제 다시 2%포인트 더 올릴 때 그때 다시 효과가 발생하겠죠. 예. 일본 중앙은행 어쨌든 2년 내 물가 2%를 가겠다 뭐 얘기를 했는데 갈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아, 반반입니다. 근데 가더라도 그게 소비가 살아나서 가는 물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걸 물가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라, 지금. 예. 그러니까 GDP 갭으로 올라가는 물가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불을 붙이려 그러면 처음에 예. 부싯돌을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예. 뭐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다음에 나무가 지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비세 인상한 거라든가 돈 풀어 찍어낸 거라든가 이런 건 예. 처음에 부싯돌로 불을 예. 켠 거고 이제 나무에 불이 붙어서 지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2%를 달성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그 수출 기업들한테 네. 당신네들을 위해서 환율을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익 냈을 거 아니냐. 그 이익을 임금 상승하는 데 써라. 임금 올려준 데 써라. 이렇게 그렇게 요구를 근데 안 하는 올려주고 있다 근데 그러더니. 임금이 오르긴 올랐던데요. 2% 아, 그래? 정도 올랐다고. 물론 이제 그 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한 거라고 어. 이렇게 뭐 노동자들이 얘기는 하긴 하는데 2% 정도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임금이? 2014년 네. 기준으로. 예. N이 75엔 선에서 한 지금 102, 103까지 왔기 때문에 103까지 왔죠? 예, 한 30% 가까이 절하가 된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일본 기업들의 수출 단가 하락이 대략 한 12%에서 15% 사이 정도. 그러니까 달러 표시죠, 그죠? 떨어졌고 나머지 한 그 절반 정도는 순수하게 이제 일본 이익으로. 기업들이 이윤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N 약세 때문에 수출에서 얻어들인 그 이윤 폭이 수출만 놓고 본다면 한 15% 정도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는데 임금을 2% 올렸다. 물론 이제 수출 매출에서 오는 증가를 그대로 다 오픈만큼 올려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악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그래도 그래서 이제- 99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어왔대요. 처음으로 임금 2% 인상률이. 오른 게.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 그림을 물가가- 보시면요. 예. 이게 지금 일본의 명목 GDP입니다. 90년대 중반 수준보다 지금 낮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화폐 기준으로서의 자기네 경제 규모는 20년 전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많이 상태입니다. 줄어들어 예.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준다는 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N 약세가 지금 온 게 얼마나 됐죠? 약세가 그 2012년 한 10월 2년, 정도 예, 보죠. 2년 예, 정도. 한- 2010년 거의 10월인가 예.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엔화가 이제 지금 수준까지 오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아니에요? 그죠? 작년 이게- 5월 이후로 지금 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예, 올라오기 예. 시작한 거 그리고 아니에요? 주가도 작년 상반기에 일본 주가가 굉장히 날랐죠. 날랐죠?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옆으로 기다가 예, 예. 작년 5월 말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이야기한 다음부터는 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죠. 멈춰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초에 일본 전문가들의 예상은 한동안은 임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맞아요.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를 보충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뭐 충분히 벌어놓지 못했으니까 좀 벌어서 좀 쌓아놓고 그게 되고 나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시차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예,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게 월급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돌아가려면 부싯돌을 한 2년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N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직 2년은 안 됐죠. 1년 이제 올 10월쯤 돼야 이제 2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까지도 충분히 이익을 다 챙기고 내년이나 가야 좀 올려줄까 말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네. 게다가 일본은 그 회계년도가 3월 말까지니까. 그렇죠. 내년 4월 이후에 가서 이제 임금 인상이 나오는 거죠. 자, 산업 살리기 위한 세 번째 화살.
앞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일시적인 효과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쭉 떨어지지 않고 세 번째 화살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어떤 것들이에요? 핵심은 법인세 예, 인하. 그렇죠. 예. 예. 법인세 인하하나? 거의 할 것 같이 분위기가 가던데요. 아 그래? 예, 20, 그리고 25%. 법인세 말고는 예. 나도 좀 적어놔야 돼. 지금 그 27일 날 이제 그 예,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발표. 되는데 초안은 이미 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10일인가? 예. 예. 나왔는데 그 초안 자체가 당초에 흘러나오던 말에서는 좀 많이 후퇴를 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노동력을 좀 그 더 많이 그 어떻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민의 문호를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외국인 실습생을 확대하는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타적인 그런 나라인데 과연 그 이민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자세로 좀 돌아선 것 같고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 고용과 해고를 완전히 자유화시키겠다 이런 방안도 있었는데 그냥 그 성과급 도 도입하는 그 정도 선에서 좀 후퇴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농협중앙회를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예. 예. 아, 큰일 났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제고를 하는데 아마 이게 걸림돌인 모양입니다. 아. 근데 이제 거의 뭐 막강한 그 로비력을 동원해서 폐지를 그럼요.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다행이네요. 권한만 좀 축소하는 식으로 좀 개혁이 후퇴했다 그런 천만 얘기가 있고 다행이네. 예. 천만. 법인세도 당초에는 초속 인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 중에 인하를 검토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자 이제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화살이 이제 양적 완화, 돈 풀어 예, 통화 통화 정책이죠. 집어넣은 예.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공지출 확대. 예, 재정.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지출 확대를 메꾸기 위한 소비세 인상. 예. 그게 이제 두 번째잖아요. 요걸로 해서 부싯돌로 이렇게 켜놓고 예. 이 두 가지는 자 올해도 양적 완화, 내년에도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멈춰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공공지출 확대도 지금 적자가 이렇게 쌓이는데 계속 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한두 번 예. 하고 말아야 되는 거고. 부싯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싯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화살은 이거는 그런 부싯돌의 불이 진짜 나무에 제대로 불이 붙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 효과가 가게 만드는 이제 거. 부싯돌 안 쳐도 스스로 탈 수 있도록 그렇죠. 불이 그게 붙어야 이제 되죠. 이제 번개 탄 다음에 이제 연탄에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번개탄 불 붙이고 나면 그죠? 예. 그렇게 돼야 아니, 되는 건데. 일본 경제가 졸지에 연탄을 번개. 뭐 어쨌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세 번째 화살의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예. 세 번째 화살은 본질적으로는 산업 재부흥 전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름 자체가 산업 재부흥 예, 전략이니까 그건 뭐 미국도 하고 있고 독일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는 거고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판인데 방금 한 얘기를 보면 법인세 인하 내쯤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 야 그거는 지금 사람들 우리 그렇죠. 이건데 월급이나 어떻게 좀 해보자. 그렇죠. 또 뭐래 농협 없애는 거? 뭐냐 예. 그거 저기 우리 농민들 많아서 안 돼. 최창기 연구 가서 데모할 거고. 예, 그렇죠. 어. NH 우투증권입니다. 어. 이민 문호 개방도 그것도 기존 이민문호 노동자들 개방은요 일본 사람들은 못 할 거예요. 뭐예요? 그 나라 그렇죠. 사람들 얼마나 배타적인 사람들인데 물론 우리도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 있지만 일본 무지하게 심하잖아요. 예. 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거든. 못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제일 핵심은 일본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전략이 정책이 뭐가 있어요? 법인세 안고가 인하. 좀 네, 법인세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하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예. 아니 그것도 좀 힘들다고는 하는데 원래 얼마나 낮춘다 그러는 거였었어요? 25%까지. 25%까지. 예. 그러면 38%에서 35%에서 예, 25%까지. 13%니까. 36%에서 36%에서 25%까지. 예. 그럼 11% 낮추는 건데 그러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 결국은 그럼 한 이제 5조 엔 정도가 그 법인세 낮추려고 소비세를 좀 올린 모양이네요, 미리. 아 그렇게?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주 근데 뭐 퉁쳐진. 그거죠. 그러니까 그 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초에 그 세금을 낮출 때 그 논리가 레퍼 곡선이라는 걸 그렇죠. 쓰지 않습니까? 래퍼, 경제학자 그죠? 예, 래퍼가 예. 이게 공급주의의 이론을 예. 뒷받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받을 세율이 0%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0이고 네, 세율이 100%여도 조세 수입이 0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도
일을 안 할 하니까. 거니까. 그럼 최적으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세율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게 현재보다는 낮으니까 낮추자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아마 일본도 뭐 그 공급측 경제학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편지 잠깐 보여줘. 만약에 그 레퍼 커브를 우리 오. 이제 박사 때 공부를 했는 건데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 공식은 그릴 필요 없고 여기가 이제 세율, 저도 커브는 던질 수 있는데. 근데 일본은 법인세 제대로 내는 곳이 30%밖에 안 된대요. 세수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 100이겠죠. 아니에요? 영도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거든. 요거예요, 요거. 지난주에 봤던 쿠즈네츠 곡선하고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레퍼 커브. 근데 사실 맞잖아. 세율이 0이면 기업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세수는 0인 거고. 예. 그다음에 세율을 100%를 걷어버리면 아무도 일 안. 아무도 일 안 하겠지. 그러니까 또 0이지. 이건 맞아요. 맞는데 레퍼 커브의 한계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 구간에 있는지 요 구간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요 구간에 있으면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근데 요 구간에 있으면 세율 낮추면 세수가 떨어져.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결국은 그게 한계예요. 낮춰준 세율을 낮춰준 만큼을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해가지고 일을 사업을 더 벌이느냐 더 벌려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캐시 수입으로 그냥 끝내버리느냐. 끝내버리냐. 그거예요. 예, 그게 차이가 관건은 이제. 거기에요. 예, 기업들이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봐서는 그 캐시 수입으로 받아버리고 끝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사업 기회가 눈에 보여야 투자 들어가요. 그건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투자를 해. 예, 그렇죠. 근데 미래가 안 보이면 투자 안 하고 현금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법인세율을 그러니까 낮추면 이게 세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건 방금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가 되면서 GDP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예. 이쪽으로는 줄지만 이게 늘어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그렇죠. 하는 예. 게 이제 레퍼의 주장이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게. 그런 거였는데 뭐 이제 얼마나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 지금 낮춰서?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율을 10% 낮춰가지고 지금 1% 낮아질 때마다 4,700억 원이 줄어든댔으니까 네. 10%를 낮춰버리면은 4조 7천억 원, 거의 5조가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5조가 줄죠. 그 5조를 20% 세율로 다시 걷어들이려면은 네. GDP가 그 기업의 이익이 25조. 5조가 20%가 되려면은 25조가 25조 그렇죠. 25조. 25조라는 걸 GDP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볼만 한 숫자 같긴 한데요. 일본에서 지금 50조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 GDP에서 명목 GDP를 10%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만 늘어나면은 사실은 좀 남는 장사죠. 우리 다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 아베노믹스 그 성공해도 우리한테 불리하고 실패해도 우리한테 불리한데 그래도 성공하는 게 실패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자 이거 좀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이거 관건은 일단은 뭐 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든 뭐 어떤 이런 성장 전략들이 네. 결국은 일본 기업들의 투자 증가와 고용 증가, 그다음에 가계 소비 증가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난제들이 사실은 꽤 많죠. 많은데 그 난제들을 얼마나 일본 정치인들이 이제 극복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극복하더라도 이상하게 동남아 쪽에서 무슨 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다, 외환 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또 도루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건은 좀 빼놓고 예. 그거는 뭐 일본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빼놓고 자 여기는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일단 뭐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반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고 얘기했고 종료하면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좀 받쳐주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끌고 나가려면 엔화 약세는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베노믹스 끌고 가려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좀 뭔가 안 될만 하면 또 뭐 BOJ가 추가 완화하면서 이제 엔화 약세 계속 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BOJ가 그러면은 엔화 약세를 계속 지속을 해줘야 된다. 예, 굉장히 예, 중요한 예, 포인트죠.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본도 펜션 펀드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일본 펜션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국내 채권보다 해외 채권.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돈을 운영하는 운용자 입장에서는 야 이제 일본 재미없다. 정말 조용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해외로 나가자. 안 좋게 본다는 예, 거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일단은 그게 예. 근데 그 세 번째 화살의 하나의 내용 아니었나요? 제가 이제 일본 국채 시장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은 국채를 BOJ 빼고는 다 팔고 있어요. 이게 그 자금 순환도에서 찾은 건데 일본 은행도 계속 국채를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보험사도 팔진 않지만은 이제 사는 양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연기금 공적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연금을 줘야 돼가지고 계속 좀 파는 팔고 상황. 있네. 예. 외국인도 사실 일본 채권에 관심은 없지만은 이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지진 났을 때 일본 이탈인가 뭐 그런 책이 일본에서 유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경상수지도 계속 지금 그러니까 물론 아직 흑자는 유지하고 있지만 무역 적자 때문에 뭐 적자로 반전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자금이 다 일본에서 이탈이 되면서 일단 뭐 엔화가 더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 저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어떤 성공의 관건이 네. 일본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 환경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즉 95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엔 약세를 무지막지하게 추구한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그렇죠.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죠. 그때 엔 달러 환율이 그 80엔에서 시작해서 150엔 가까이 145엔을 넘어설 정도로 이렇게 치솟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97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를 끝으로 이제 그 엔 약세가 마무리되고 엔이 초강세로 돌아섰고, 일본 엔 약세를 통한 일본의 경기 회복의 어떤 꿈은 물거품으로 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상황하고 한번 1대1로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 엔 약세를 추구하게 됐던 이유하고 지금 엔 약세를 추구하게 됐던 이유하고는 아주 유사합니다. 90년대 초에도 일본 경제가 계속 그 맛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이 강세로 가는 바람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 적자가 심했고 근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엔 약세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원인이 유사하다고 이제 결과도 유사한 법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어떤 이머징 국가들의 외환위기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잠잠합니다만 외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이유에서는 미국 금리가 폭등하면서 그 티피컬한 어떤 패턴이지 않습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항상 선진국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터진다는 게 그런 식의 어떤 그 앞으로 1, 2년 후에 중국의 어떤 위험, 뭐 이머징의 위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가겠죠. 예, 그렇죠. 일본의 어떤 그 꿈은 20년 전처럼 또 한 번 좌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개인적인 궁금증은 그럼 네 번째 화살도 있는 건가요? 원래 화살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네 번째는 대포가 나올 거예요. 화살 끝에 줄을 매서 안 맞으면 다시 줄을 자원에서 당겨서 또 쏘고 새로 쏘. 계속 쏘는 거.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은 짚을 건 다 짚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자 이제 우리 태 기자님 안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시청자를 위해서 이제 우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웃음 DNA, 외신 DNA 그 태문영 기자가 사실은 갑자기 출입처가 생겼어요. 저는 그 제가 지난주에 방송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태문영 기자가 빠져 있길래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예, 드디어. 시집가 못 나오시나요? 그래서 이제 일신상의 사유로 보통 그러면 뭐 일신상의 사유라든지 뭐 그런 좋은 표현들 많이 신혼여행 가느라고 한 주 빠지는 정도로 지금. 근데 일신상의 사유는 맞아요. 예. 출입처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제 하기가 힘들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태문영 기자 말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기로 돼 있습니다. 뉴페이스를 우리 좀 기대하면서 가끔씩 태문영 기자 좀 불러가지고 그 특별 게스트로 불러서 좀 얼굴이나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